여러분 20대 때는 영양제를 꾸준히 찾지도 않고 꾸준히 챙겨 먹지도 않아요. 근데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만성 피로감이 많이 생기면서 뭔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라는 걸 확 느끼게 되죠. 그제서야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보면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영양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건 많은데 기능이 뭔지,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떨 때 먹어야 되는지, 이게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좀 찾아보면 이것만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매주 영양제가 추천이 되죠. 그러면 수십 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영양제 세팅법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성분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해요. 성분과 기능을 알면 영양제 세팅이 좀 쉬워지니까 시중에 브랜드마다 광고하는 영양제가 많은데 어떤 특정 성분이 과하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음식에 충분히 있는데 영양제로 좀 먹어야 된다 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성분마다 기능을 알면 영양제를 좀 스마트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사람마다 어떤 영양제가 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성분이 왜 기능이 좀 좋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홍보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광고에서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성분은 여기에 좋다더라, 저 성분은 여기에 좋다더라, 영양제를 하나씩 구매를 하다 보면 이제 10개가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면 영양제만 먹어도 배가 많이 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제 불편감을 해결해 준다라는 영양제에 혹하게 되는데, 만성 피로에 뭐가 좋다더라, 아니면 변 보는데 뭐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채로 고르게 되면 그냥 회사가 말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듣게 됩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점 하나를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천후로 쓰일 수 있는 비타민 B군을 좀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에너지 대사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몸속에 에너지 대사를 돌리는 데는 비타민 B가 많이 쓰여요. B1, 2, 3, 5, 마그네슘까지도 쓰이는데 이게 우리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효소가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안 돌아가고, 에너지 대사가 안 돌아가면 당연히 피로하게 되겠죠. 살도 좀 잘 찔 거고. 피로감이 크게 없는 분들도 B를 웬만하면 저는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B군 제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회사마다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요. B가 1, 2, 3, 5, 6, 7, 9, 12가 있는데 이게 다 들어있냐, 그 다음에 충분히 들어있냐를 보시는 게 관건이고, B 1, 2, 3, 5, 6, 7, 9, 12마다 활성형 제제가 있어요. 일반 제제인지 활성 제제인지를 분간해서 좀 찾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B1 같은 경우는 티아민이라고 하는데 티아민보다 벤포티아민 성분이 활성형 제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고, 조금 찾아보는 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검색하셔서 활성형 제제가 있는 비타민 B 복합체를 드시는 게 좀 좋습니다. 실제로 요거 프로비 컴플렉스 이거 보시면 이거 1, 2, 3, 5, 6, 7, 9, 12가 다 있는데, B1 같은 경우는 벤포티아민인 제품을 사는 걸 권해드리고, B12 같은 경우는 메틸코발라민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D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비타민 D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으로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약간은 호르몬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칼슘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남성 호르몬, 성호르몬에도 좀 관여를 하고, 호르몬 불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칼슘 흡수나 아니면 면역에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비타민 B랑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분들은 다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결핍인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지가 않죠. 일조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떼약볕에 몇 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분들은 많이 없죠. 도시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불충분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혈액 검사 통해서 수치 보고 D 주사를 맞던가 아니면 매일 먹던가 해서 보충을 하는 게 좋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떨어져 있으니까 영양제 사서 드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B랑 D는 기본적인 세팅,
이제부터는 좀 각각의 증상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수면이 안 좋은 분들. 수면이 어떻게 안 좋으냐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은 평소에 예민하면서 좀 불면인, 그러니까 성격이 살짝 남들보다는 좀 민감하신 분들에 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태아닌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태아닌이랑 비타민 B6, 그 다음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뇌 속에서 가바라는 물질을 좀 올려줘요. 그래서 뇌 안에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좀 올라가면 사람이 조금 약간 캄다운 됩니다. 좀 착해지기도 하고 약간 예민한 것들이 자제가 되겠죠. 그래서 착해진다라고 하는 영양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태아닌은 연구 결과에서 많이 입증이 됐어요. 수면의 퀄리티를 향상시킨다는 논문이 많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특히나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태아닌에는 보통은 마그네슘이랑 B6가 좀 같이 있는데, 만약에 태아닌 단독제제를 먹는다라고 하면 마그네슘도 좀 같이 드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수면 장애에서 두 번째 타입이죠. 약간 우울기가 있는 분들이 불면한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을 좀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트립토판이 있고, 트립토판이 바뀌면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이 한번 더 바뀌면 멜라토닌이 되는데, 세로토닌부터 좀 문제가 있으면 살짝 우울감이 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멜라토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에서 바뀌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돼야 돼요. 그래야만 멜라토닌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 분비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제는 아니고요, 항산화제기도 해요. 우리가 바이오 리듬 맞추는 용도예요. 예를 들면 내가 12시에 자고 싶다, 그러면 한 10시 반이나 11시쯤에 매일 한 알씩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불면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겠죠. 노화가 좀 빨리 된다던가, 피부가 안 좋아진다던가,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C죠. 비타민C는 알약 형태가 있고 분말 가루 형태가 있는데, 웬만하면 가루 형태로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음료 형태 비타오백 이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액상과는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C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비타민C는 한 번 먹는 용량보다는 횟수, 빈도수가 훨씬 중요해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8시간 텀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비타민C는 위산을 조금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식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언제 먹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장 트러블이 좀 심한 분들인데, 우리가 흔히 장 트러블이 있으면 그냥 장만 안 좋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네가 장 안에 안 좋은 균이 많이 자라면 이 껍데기에서 내독소가 만들어져요. 그럼 내독소 때문에 이게 뇌로 가면 브레인 포그 현상, 피로한 현상이 좀 생깁니다. 장 트러블을 얼만큼 해결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병원 치료를 좀 받는 게 좋지만 유산균으로 먼저 커버를 해본다고 하면 퀄리티 있는 유산균을 좀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원료마다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회사마다 가격대가 많이 다른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게 같은 균 이름이어도 실험실 넘버가 달라요. 17번 유산균은 증명이 많이 된 유산균이고, 23번 유산균은 증명이 안 된 유산균이고, 그리고 한국인들은 보통은 우유가 안 맞아요. 우유 배양이 아닌 유산균이 훨씬 좋습니다. 우유 배양이 아닌, 그리고 퀄리티가 좀 좋은 유산균을 드시면 좋습니다. 또 내 몸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증명이 됐다고 해도. 그래서 유산균은 좀 트라이를 많이 해봐야 돼요. 한 달 동안 먹었는데 장 트러블이 좀 여전하다, 그러면 유산균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장 트러블 같은 경우는 장의 운동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통은 장 안에 유해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좀 위산 분비가 덜한 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영양제예요. 베타인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고기 먹었더니 고기 먹을 때마다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오래 걸리고, 소화가 오래 걸리다 보면 위가 늘어난 상태로 오래되다 보니까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 역류가 생기고 속이 쓰리게 되는 거죠. 위산이 좀 떨어지는 분일수록 아까 말씀드린 장 안에 안 좋은 균 유입이 좀 많아집니다. 위에서 못 죽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인 HCL을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는 면역이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영양제인데, 입술에 수포가 좀 잘 난다, 아니면 방광염 좀 잘 걸린다, 이런 분들이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 아까 말한 비타민C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연 셀레늄을 좀 먹어볼 수가 있는데, 셀레늄은 이제 리미트가 있어요. 많이 먹으면 오히려 탈모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는 아연을 먼저 좀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갑상선 기능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PMS, 생리전증후군들이 심한 분들, 아니면 생리 때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많죠. 여성 호르몬이 불균이 좀 심한 건데, 이런 분들은 브로콜리 추출물 성분인 딤 성분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드시게 되면 여성 관련 질환 발생률을 좀 줄인다는 보고가 많아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고지혈증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좀 억제해서 얻는 이익도 있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 합성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코엔자임 Q10인데요. 에너지 대사 마지막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 쓰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 합성이 안 되면 당연히 피로하고 몸에 좀 뭔가 기운이 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타틴 계열의 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각의 증상에 맞춰서 영양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다 드시게 되면 오히려 뭐 약질발 식도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영양제 너무 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거 한 3-4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는 사실은 말 그대로 영양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증상이 있다면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게 개선이 안 된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뭐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세한 문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현이었습니다.